안녕하세요. 1998년 초에 그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렸던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은행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죠. 네, 맞아요. 손에는 저마다 결혼반지, 돌반지 같은 금부치를 들고 있었고요. 바로 그게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금모으기 운동의 한 장면인데요. 아니 도대체 왜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한테 가장 소중할 수도 있는 그런 금부치를 내놓아야 했을까요? 그러게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그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의 배경, 또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쩌면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어떤 사실들을 같이 좀 따라가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IMF 외환위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나라 살림에 꼭 필요한 외국 물건들 있잖아요. 네, 석유라든지 기계 부품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걸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이 달러를 보관하는 국가 비상금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상황인 겁니다. 당장 내일 외국에 갚아야 할 빚도 있는데 그럴 돈이 하나도 없는. 네, 바로 그거죠. 거의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간 거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 1997년 10월 말에 한 305억 달러 정도 있던 외환 보유고가요. 그해 12월 18일에는 고작 39억 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야, 정말 아찔한 숫자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불과 1년 전인 1996년에 한국이 그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에 가입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죠. 네. 그런데 어떻게 딱 1년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표면적인 도화선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있었죠. 1997년 1월에요. 당시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습니다. 한보 빚이 5조 원이 넘었다고 했죠. 네.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서 쓰러진 건데 그때 그 정태수 한보 회장이 했던 말이 또 유명하잖아요. 자금은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발언. 네네, 기억납니다. 이게 그 당시 일부 재벌들, 그러니까 가족 경영 중심의 대기업 집단들의 어떤 오만함이나 좀 폐쇄적인 경영 실태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한보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도미노처럼 대기업들이 쓰러졌잖아요. 산미, 기아 같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았고. 맞아요. 특히 기아자동차가 그때 재계 8위였는데 네, 그렇죠. 거기다 쌍방울 11월에는 혜택으로까지 정말 연쇄부도 사태였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좀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요. 당시 10대 재벌 평균 부채 비율이 500%를 넘나들었습니다. 500%요? 자기 돈 1억으로 빚 5억 내서 사업을 벌였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했다는 의미예요. 작은 충격에도 회사가 그냥 휘청거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빚을 냈냐? 설마 정부가 우리 같은 큰 기업을 망하게 두겠어? 하는 이른바 대마불사 신화에 기댄 거죠. 방만 경영이 심각했습니다. 기업들은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있었나요? 동시에 정부는 좀 OECD 가입 같은 그런 외형적인 성과에 좀 치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원화 가치를 좀 인위적으로 방어하려고 외환 보유고를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달러를 팔아서 원화 가치를 지키려 했다. 네. 결국 기업들의 그런 부실 경영하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실수가 딱 맞물리면서 골맞던 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기업이 흔들리니까 그 고통은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한테 돌아갔겠죠. 당장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네. 실업률 수치만 봐도 확 드러나죠. 97년 12월에 3.1%였던 실업률이 불과 몇 달 만에 8% 중반까지 치솟았으니까요. 3배 가까이 뛴 거죠. 명예퇴직, 정리해고 이런 단어들이 그냥 일상 용어가 돼버렸고, 그때 그런 씁쓸한 농담도 있었잖아요. 서울역 가서 김 과장 하고 부르면 수십 명이 돌아본다 이런 거요. 맞아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또 차박 가족들한테 실직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서 아침마다 양복 딱 차려입고 집을 나서서 공원이나 산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다가 저녁에야 들어가는 가정들도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막막했겠네요. 만약 당신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 시대의 아픔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좀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3년에 알려진 김종식 씨 사례인데요. 김종식 씨요? 네. 원래 IMF 전까지는 조경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위기로 모든 걸 잃고 서울역에서 노숙인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영양실조랑 추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발견되기까지 보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보름 넘게요? 그 전화 박스를 아무도 이용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 사이에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전화 박스를 이용했대요. 그런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충격과 어떤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동생분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가난했어요. 그냥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네, 정말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였는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불씨 같은 게 타오르기 시작했죠.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들, 특히 주부들이었어요. 맞습니다. 1997년 12월 10일에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의 회원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기 돌반지로 나라 경제 살리자 이러면서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제안한 거죠. 아, 그게 시작이었군요. 그 구한말에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잇자는 그런 취지였다고 들었어요. 네, 1907년에 나라 빚을 갚으려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그 운동이죠.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였는데 이 운동이 1998년 1월 5일에 KBS에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어떤 전환점이었죠? 처음에는 약간 순수한 기부 성격이 좀 강했다면요. 이때부터는 개인이 금을 가져오면 은행에서 당시 시세대로 원화로 돈을 지급하는 보상 판매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아, 기부가 아니라 보상 판매. 이게 정말 뭐랄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단순히 애국심에만 호소한 게 아니라 뭔가 현실적인 동기도 같이 작용하게 만든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때 IMF 요구 때문에 금리가 엄청 높았잖아요. 기준금리가 막 연 20%에 육박하고 그랬으니까. 네, 맞아요. 초고금리 시대였죠. 그러니까 당롱 속에 그냥 묵혀두던 금을 파는 게 애국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돈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에 넣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물론 애국심이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가장 큰 동력이었겠지만 이 보상 판매 방식이 더해지면서 참여 열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금을 현금화해서 고금리 예금에 넣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익까지 결합된 거죠. 아, 이게 만약 그냥 순수 기부 형식으로만 갔다면 과연 이 정도 규모로 커질 수 있었을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1998년 1월 그 추운 겨울에도 전국 은행 앞에는 금을 내놓으려는 사람들로 정말 긴 줄이 이어졌던 거군요. 네, 갓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 반지를 내놓고 또 아기 돌반지, 정말 사연 있는 금들이 많이 모였죠. 그래서 그런지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분들 중에는 유독 돌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야구선수 이종범 씨 어머니께서 아들 금메달이랑 황금 배트 같은 거 한 240돈 정도를 기탁하셨던 일화는 당시에 정말 큰 감동을 줬었죠. 맞아요. 황영조 선수도 금메달을 내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공식 확인은 안 됐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막 퍼지면서 국민들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사실 전 세계가 정말 충격과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1998년 1월 7일자 AP통신 기사를 보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나라를 돕자는 부름에 응답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대중의 지지에 정말 놀랐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외신 반응이 대단했군요. 네. 다른 외신들도 이걸 보고 위기 앞에서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광경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이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서 국가부도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장 소중한 걸 내놓아서 나라를 구하려는 국민들의 모습 자체가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거죠. 일종의 국민적인 퍼포먼스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정말. 자, 그럼 그 뜨거운 마음들이 모인 금, 총 227톤. 당시 시세로 약 22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죠. 이 돈이 그럼 실제 나라 빚을 갚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팩트를 좀 확인해 보면요. 당시 한국이 빌려야 했던 총 외채 규모가
5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58억 달러요? 22억 달러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 모아서 모인 22억 달러는 IMF에서 급하게 빌린 긴급 자금의 한 18호 정도 수준이었고요. 전체 빚 규모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만으로 빚을 다 갚았다. 이거는 분명히 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22억 달러면 당시 외채 규모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네요. 그럼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만 있었던 건가요? X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운동의 진짜 가치는 그 22억 달러라는 숫자 너머에 있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IMF의 초고금리 정책 압박을 완화시킨 겁니다. 당시 IMF가 외국 자본 유치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연 20%가 넘는 정말 살인적인 고금리를 계속 요구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계속되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그냥 다 파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전 국민이 이렇게 금을 내놓는 걸 본 IMF나 국제금융계가 이걸 보고 생각을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나요? 와, 저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겠다. 빚을 갚을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환 의지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그 무리했던 고금리 요구를 일부 철회하게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낚는데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효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 빚을 갚든 돈의 액수 자체보다도 우리의 어떤 위기 극복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걸 막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심리적 효과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심리적 효과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너졌던 국민적인 자신감을 회복시킨 거예요.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손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효능감,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실제로 2017년에 KDI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 절반 이상인 54.4%가 외환위기 극복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금 모으기 같은 국민적 단합을 꼽았어요. 네, 그럴만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은 겁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저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면 결국엔 빚 갚고 다시 일어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든 거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얻은 거예요. 추락했던 국가 브랜드를 국민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운 셈입니다. 정말 대단한 힘이네요. 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놀라운 국민적 에너지 이면에는 이미 위기의 비용과 또 극복의 과실이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좀 복잡한 질문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나눠보죠. 어쨌든 온 국민의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2001년 8월 원래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죠. 네, 맞습니다. 조기졸로 했죠.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과 뒤에 우리 사회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그늘도 분명히 있었겠죠. 안타깝게도 그 그늘이 꽤 짙었습니다. IMF가 요구했던 그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또 비정규직 같은 개념들이 그냥 일상화돼 버렸어요. 맞아요. 그때부터였죠. 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거의 무너졌고 고용불안은 만성화됐죠. 또 직장에서 밀려난 분들이 자영업으로 많이들 뛰어들면서 경쟁은 엄청 치열해지고 결국 이게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의 고통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된 셈이죠. 반면에 사실 위기 발생에 책임이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는 살아남은 곳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죠. 정부 지원도 받고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일부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씁쓸한 이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애써 모은 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요. 일부 대기업들이 세금을 빼돌리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다가 적발된 사건들도 있었어요. 정말요? 그건 좀 충격인데요? 네.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위기 극복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이런 인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좀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결국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에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긴 거네요. 빛이라고 한다면 역시 위기 앞에서 보여준 그 위대한 국민적 저력, 또 공동체 의식,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는 틀림없고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있죠. 그 그림자는 좀 더 아픈데요. 위기의 책임은 분명 소수 엘리트에게 더 컸는데 그 고통은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었고 심지어 그 위기 극복의 과실마저 일부에게 집중되었다는 그런 경험. 네. 이게 결국 내가 희생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다는 어떤 냉소나 불신 같은 것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남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군요. 만약 지금 다시 그런 위기가 온다면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죠.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가 참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그날의 그 뜨거웠던 기억과 또 그 이후의 차가웠던 현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 남긴 우리가 좀 직시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1998년 초 351만 명의 국민들은 227톤의 금을 모아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손잡고 나아갔던 정말 위대한 연대의 기억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그 값진 희생과 헌신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 결과로 돌아왔는지, 또 위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고 극복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만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런 혹독한 시련이 닥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오래된 사진첩 속에 그 시절 결혼 반지가 그대로 있다면 그 반지의 행방과 함께 부모님의 그때 마음을 여쭤보는 것도 어쩌면 역사의 한 조각을 직접 만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